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내일경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방역도 경제도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권도 덩달아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비례자매정당이 나오더니 이제는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의원 꿔주기도 하고 있고요. 개혁을 그토록 부르짖더니 이게 개혁일까요? 아닙니다. 유권자들의 눈에는요. 개혁은커녕 꼼수의 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분들 간단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3월 19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1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 톱 기사입니다. 종부세 아파트 30만 가구다. 2년 사이 2배가, 2년 사이 2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시가 열람이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는 14.7% 올랐다고 합니다. 종부세 대상 올 9만 가구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선 10채 가운데 한 채 꼴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2018년부터 20년까지인데요. 매년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가 아파트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1조 달러, 일본은 15조엔. 환율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요. 백지수표를 뿌리는 세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에 엄습했습니다. 각국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죠. 그러자 경기부양 즉효약이다. 현금 지급을 확산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는 크게 가겠다. 1인당 1,000달러 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이른바 현금을 바로 그냥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일본도 금융위기 때 넘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비상 유럽에서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폐렴 증세 대구 17세 청소년이 숨졌습니다. 고3이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70명 이상 확진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입니다. 다시 긴장감이 도는 대구 방역 비상이다. 지금 이 대구 17세 관련해서는 음성, 그 일부 양성이 나와서 미결정이었다. 오늘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 없었지만 엑스레이상 폐 손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10대 이하는 별다른 이런 이 증상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 통령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신규 비자 발급 중단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면접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베이지 공항 국제선 착륙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비자 관련해서는 90일 이내 단기 방문은 가능하지만 유학, 취업 등 장기 차이를 위해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분들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한 거 가능한 비자 내주지 않겠다. 가능한 미국에 오지 마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오늘도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의 명승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변호사, 그다음에 이재진 세한대 조빈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다시 조마조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주춤해졌다는 얘기 지금 계속 지속됐었는데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지는 바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당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얘기가 조금씩 나왔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하고 있고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지금 여야가 앞다퉈 비례정당 만들고 있는데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잠깐 있다간 학생이다. 법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겠는데요.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요양병원 대구 5곳에서 80명 넘게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병원 한 곳, 요양병원 한 곳에서는 70명 넘게 나왔고요. 지금 보겠습니다. 요양시설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 면역력이 낮은 고령자들이 다닥다닥 밀접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그동안 계속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75명 확진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좀 시작점에 대한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온 내용은 여기 이 병원의 종사자 등이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 격리 조치도 안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증상이 있으면 일단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병원 간호사 등 종사자와 환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7일에서 8일 전부터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 병원 종사자는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뭔가 구멍이 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은요. 그리고요. 더 걱정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아랫부분 가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관내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 397곳 그리고 3만여 명에 대해서 30%만 조사를 했습니다. 30%, 70%가 남아있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구시 당국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은 3월 16일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 환자 11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결과가 나온 종사자 중에서 17명의 확진 환자가 그리고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온 환자에서 57명 도합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 4명은 병원에 입원 조치하였고 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57명의 환자와 그리고 남은 3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병원 내지 생활치료시설에 전원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시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현실화된 겁니까? 명승훈 교수님? 네, 그렇게 봐야죠. 일단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사실은 그 신천지 종교 집단에서 발생을 했을 때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죠. 그런 집단 종교 집단뿐만이 아니고 밀접하게 접촉하고 그 폐쇄된 공간에서 그런 시설들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한 요양시설 그리고 각급 병원 시설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콜센터, PC방 이런 고위험 밀접 접촉 공간에서는 분명히 언제든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된 건데 뭐 향후에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또 예견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기사에서 소개해드렸지만 단지 30%만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70%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더 큰 상황, 더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대로 대구 경북 지역은 환자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환자 중에 90% 이상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요양 시설이라든가 집단 시설에서 분명히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은 당연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이제 70% 결과가 나온다면 예. 좀 더 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 요양병원이요. 지금 이미 전부터 증상을 보였는데 그분들이 어떤 적절한 조치가 없이 그냥 출근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을 들여다봤다는 거죠. 이거는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요. 이건 좀 굉장히 특수한 상황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대개의 경우 이런 병원에서는 예. 더욱더 민감하게 사실은 조치를 취하고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렇게 반응을 어느 하잖아요. 병원이나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기사만 갖고는 제가 상황은 모르겠는데요. 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런 경우에는 뭐 한두 명의 예. 환자에 대해서 조금 뭐 과장되게 좀 반응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립암센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예. 열만 나면 당연히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증상이 검사합니다. 의심된다 하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그냥 예. 단순한 감기 뭐 콧물 정도 나오고 이런 거라면 아닌데 예. 방금 얘기했듯이 고열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도 안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사 내용이 진짜 맞는지는 좀 맞다면, 예. 근데 맞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되게 열이 났다면 예. 당연히 검사로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아니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알고도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구멍치고도 너무나 큰 구멍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좀 특수한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너무 개별적인 상황일 그럼요. 수도 있다. 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격리시설이 꽉 찼다고 감염 의심자 근황 보낸 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검역소가 있잖아요.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입국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검체 채취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증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격리 조치 안에서 집인 대전에 도착한 후에 확진됐다는 걸 알려줬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검체 채취하면 대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특정 다수와 무방비 접촉을 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 나와서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타고 내리고 집으로 들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을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열 안 난다. 기침 신고에도 통과하기도. 전문가 선제적 검사 적극 나서야. 자, 지금까지 공항에서의 검역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철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것도 뭔가 허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는 17일 정오쯤입니다. 입국한 A씨가 발열 등 증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검체 채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떠난 A씨, 이날 오후 4시 반경 공항버스를 타고 대전 자택으로 갔고 8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검역소 관계자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인천공항엔 최대 50명을 수용할 격리시설이 있다. 하지만 당일은 만실이라서 수용이 어려웠다. 그러면은 격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꽉 찼으니까 집에 가세요 한 거예요. 윤영골 전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구멍이 크게 난 거죠. 예. 공항 특별 검역을 하면은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격리를 하든지 예. 따로 어디 뭐 공항에 뭐 시설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예. 공항에 격리 시설이 50명밖에 수용을 못 한다잖아요. 예. 근데 하루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게 한 6,300명, 6,500명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늘어나면은 감당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은 이걸 시설 좀 늘리든가 아니면 임시 시설에도 좀 마련을 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공항 옆에다가 긴급히 뭐 컨테이너를 설치한다고 예. 해서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왜 조치를 안 하냔 말이죠. 이게 코로나19가 특징이 이게 탁구처럼 핑퐁이 핑퐁. 예. 왔다 갔다. 지금 뭐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됐다가 한국 갔다가 예. 지금 한국이 8,000명대에서 조금 주춤하니까 예. 한국은 괜찮은데 또 외국에서 지금 막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예. 많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런 것은 공항에 예.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났다. 그래서 그분이 검체 채취하고 공항버스 타고 또 대전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공항버스 다 같이 탄 사람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확진을 받았다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정옥경에 입국해서 검체 채취하고 확진까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이유는 빨리 알아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뭔가 허점인 거죠, 지금요. 예, 정국택 변호사.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부터 아마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 말씀처럼 50병 그 자리밖에 없다, 격리 시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인천공항 주변에 호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이 많은데 호텔. 지금 아마 그렇죠. 근데 아마 여행객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 시설을 빌려서 확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가는 면이거든요. 나중에 확진자가 되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들 다 검사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 공항 바로 옆에 호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아마 빨리 국가에서 빌려가지고 임시 아마 이런 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 계속 얘기하십니다. 특히 전문가분들 얘기하시는 게 절대로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얘기 계속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잠잠해졌지만요, 해외 지금 난린 거 아시죠?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보건복지부 차관. 지금 격리, 자가격리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타워까지 번졌다. 복지부 차관 등 중대본 8명이 격리가 됐다. 자, 확진을 받은 분당 재생병원 원장. 지난 13일 병원장 20명과 회의에서 김 차관. 여기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역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복지부 차관과 만난 거예요. 여러 가지 협의를 위해서. 그런데 확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김 차관. 3일 뒤에 비수도권 병원장 14명과 또 간담회, 그리고 국회도 방문했다. 지금 해수부가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영승훈 교수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까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사실 뭐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모든 사람들이 예. 집에만 있는 거죠. 예. 사회적 격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예. 정부에서는 방역당국은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예. 화상으로만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집단 밀접 접촉한 그런 회의를 진행할 때는 예. 그 기본적인 그 예방 수칙을 철저히 하는 것들이 필요할 그러니까 것으로 마스크는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쓴 상태에서 네. 진행하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의미가 일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예. 밀접 접촉 그런 장소가 아닌데도 무조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 뭐 수십 분에서 1시간 이상 예.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때는 마스크를 예. 착용하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분당 재생병원장의 감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그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원인이 이제 당연히 그 병원 내 그렇겠죠. 원인으로 감염 경로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가능성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일에 환자가 발생을 해서 예. 그 뒤로 병원장이 계속 숙식을 하면서 굉장히 예.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당연히 이제 의사들은 이 마스크를 쓰면서 그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예. 이제 조심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13일에 병원장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보기일 때는 뭐 증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그 뒤로부터 한 3, 4일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두통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예. 했지만 그걸 증상으로 시작으로 볼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예.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 그리고 최근에 17일, 18일에 어제 진단을 13일 받았는데 간담회 이후에서 며칠 17일 지난 뒤부터 정도잖아요. 유증상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제 또 최대한 또 다른 가능성은 예. 거기에 참여한 20명의 다른 병원장들, 전국에서 온 예. 병원장들도 다시 한번 정확한 역학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감염의 그 원천이 분당재생병원 이외에도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는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자가격리 들어갔는데 김광립 차관은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도 영상 소개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이재진 교수님. 네. 지금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들 예. 중에 더 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방역 체계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지요. 예.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병원장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총 4차례의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2차례, 세종에서 2차례. 근데 서울에서의 2차례 회의가 사실은 일반 식당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염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 그리고 밀접 접촉,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이게 이제 공통의 분모였었거든요. 그 분모를 왜 그 방역을 총괄하는 저분들이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이 시국에 했는지 조심했었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상급병원 병원장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보면 본인 마스크 쓰지 않고 일일이 다 악수를 다 하세요. 이런 것들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인데 그 메시지가 불필요하게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말과 행동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을 혼선과 불안으로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 병원장들에 대한 관리도 정말 부적절한 모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컨트롤 타워가 자가격리 들어가면 오늘부터 브리핑이나 어떤 설명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지만 이거는 분명히 차질을 빚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요. 자, 다음은요. 대구 17세 청소년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좀 줬습니다.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대구 17세 고교생 고3입니다. 6일 만에 급성 폐렴 사망인데 미스터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12일 폐렴 증세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일단 돌려보냈어요. 크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겠죠. 그렇다면. 다음 날 40도 넘는 고연료 격리가 됐습니다. 뒤늦게 일부 양성, 그러니까 음성으로 계속 나오다 양성이 일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결정 상태였습니다. 최종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정도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일단 사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이 좀 더 있어요. 이 17세 환자는 지난 12일 폐렴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당시 병원 관계자 설명이 뭐냐면 38도 정도의 고열 증세만 있었을 뿐 다른 증세가 없어서 그냥 감기 증상이라고 보고 해열제, 항생제 치료만 한 뒤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심각해진 겁니다. 열이 40도를 넘어섰고요. 심각해져서 왔는데 그 이후부터 대형병으로 옮겨서 격리치료를 받다가 숨진 겁니다. 폐렴으로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있어요. 면역력이 강한 젊은 층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려 과도하게 염증이 생겨 죽음에 이르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일 수도 있다. 이런 아직은 추정이죠.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17세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에서 이제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서 미결정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검체를 확보해서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환 자, 그런데 오늘 신문에 이 숨진 학생의 부모님의 인터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 부모님의 이제 생각을 전한 내용이니까요. 보겠습니다. 고3 아들 비 오는 날 마스크 줄 서고 그때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다. 마지막 말 엄마 나 아파. 폐렴으로 숨진 17세 아버지 얘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고열 증세로 병원 갔지만 앞서 기사 보셨죠? 처음에는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41도 넘는데도 집으로 돌려보냈다. 뭐 요건 좀 여러 가지 있으면 아무튼 고열이 있는데 그냥 간 거예요. 감기 정도로만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 양성, 음성, 오가 정밀 검사를 지금 진행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결과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 부모님 얘기입니다. 고3 아들 3주간 외출 거의 안 했다. 그렇습니다. 요새 계약이 늦춰졌잖아요. 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의심도 못했다. 그리고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신천지 신자도 아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다. 자, 아버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병이 없는데 입원 6일 만에 숨을 졌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전화가 밤에 왔다고 합니다. 그 격리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러나 그걸 못 받았답니다. 이게 한이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사연들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명승규 교수님.
우선요, 만약에 오늘 결과가 나올 때 만약에 양성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거는 새로운 국면 아닙니까? 일단 뭐 대구에서 예.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 선별진료검사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총 뭐 7, 8차례 예. 했을 때 음성이 나왔다는 의미는 예. 실제로는 코로나19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어. 7차례나 했는데 음성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19 확진 검사 PCR 검사는 이른바 그 정확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 민감도라는 거는 감염된 환자 100명이 있다면 이 검사를 했을 때 100명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면 민감도 100%입니다. 그것만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100명 정상인 사람을 100% 100명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특이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둘 다 그 100%에 육박하면 가장 이상적인 검사고 정확한 검사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PCR은 예. 일단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그 개발을 할 때 보면 예. 거의 최소한 95%에서 98, 99%까지 둘 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굉장히 100%에 육박합니다. 물론 완전한 100%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예. 8차례 검사에서 예. 거의 대부분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는 예. 음성, 즉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예. 두 번째,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수십만 명이 생겼는데 예. 실제로 그 청소년 예. 10대 환자는 상당히 드문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8,400명 지금까지 예. 발생한 중에 10대가 대략 한 400명대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뭐 대부분은 경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증이란 말은 이게 감기인지 예. 그냥 약간 그 조금 경증의 독감인지 감별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약간 몸이 좀 찌뿌둥하지만 잘 맞습니다. 모르고 지나간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뭐 예. 한 5일, 7일 이내에 어. 그냥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그 고3의 경우에는 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현재 원인이 뭔지 예. 정말 명확하게 밝히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명승 교수님 전체로 보시기에는 음성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제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음. 지금 이렇게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간 상태로 이렇게 상황할 정도는 굉장히 특수한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기사에서 보면은 사이토카인 폭풍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얘기는 뭐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그 조류 독감 예. 이때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외부 이물질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예.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싸우는 상태를 면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러면 이 싸울 때는 면역 세포들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인데 백혈구부터 시작해서 예. 대식 세포, 뭐 T 세포, B 세포 이런 것들이 면역 세포들이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면역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는 사이토라는 게 세포란 뜻이거든요. 카인은 어떤 작동한다는 말인데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대개는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페론 들어보셨죠? 예. 치료제로. 그다음에 인터류킨 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데 결국엔 이게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싸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도와주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있는 물질인데. 그런데 이게 청소년의 경우는 젊은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죽이긴 하지만 예. 또 정상 우리 몸의 세포까지 손상을 일으켜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정상인 세포까지 손상을 준다는 거네. 그래서 그 용어를 이제 보통 사이토카인 뭐 분비 증후군 혹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 뭐 있어 보인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지금요, 이 사례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부모님 인터뷰에 보면은 일단 고3 아들 뭐 비 오는 날 마스크 줄 서고 그 이후부터 이제 발열 증상이 보였다. 그리고 뭐 여기 안타까운 이 어머니와의 그걸 뭐 얘기도 있는데 병원을 먼저 갔어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감기 정도로 판단하고 해열제 정도만 주고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명순건 교수님께서는 저런 정도의 환자가 와서 진찰을 하셨어요. 그럼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실제 왜냐하면 특히 12월, 1월 굉장히 그 감기나 독감이 많을 때는 2018년도 12월 자료에 의하면 감기가 몇 명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략. 글쎄요. 짐작이 잘 안 되네요. 짐작 안 되죠. 보통 400만 명이 발생합니다. 한 달에 감기가. 그리고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도 수만에서 수십만 정도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죠. 12월, 1월에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감기나 독감 있을 겁니다. 근데 감기와 독감 증상이 뭡니까? 당연히 열이 나는 거죠. 열이 좀 날 수 있고 목이 아프고 기침, 가래, 콧물 등등 있거든요. 근데 이 증상들은 코로나19에서도 나타난 증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평소에 앓고 있는 감기의 원인의 바이러스는 대략 200종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1등인데 2등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우리는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왔거든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가 2003년에 사스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그게 코로나의 변종이고 우리나라에는 2015년도에 메르스가 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변종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비드19 이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변종이에요. 지금까지 7종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감기 증상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국 자료에 의하면 80% 이상이 경증으로 앓고 그냥 지나가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최근 자료에 의하면 90% 가까이가 경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중증의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죠. 그런데다 이 젊은 사람의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개인 의원에서 열이 나는 환자를 봤을 때 무조건 코로나를 의심하기는 좀 어려웠을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증상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어땠을까? 열이 났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열이 났으면 당연히 그래서 보니까 엑스레이도 찍었네요. 보니까. 그건 13일 오전 뭐 이렇게 됩니다. 12일 갔다가 또 13일 날짜가 이렇게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13일 오전에 다시 또 열도 있고 그래서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엑스레이 소견에 폐렴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주치였다면 당연히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열이 나고 폐렴이 있었다면 당연히 뭐 의심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입원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었겠죠. 근데 아마 오후에 좀 늦게 지금 이게 보면은요. 처음에 12일 저녁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해열제만 받고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증상이 심해지니까 그 다음 날 다시 병원을 가서 그때서 엑스레이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폐렴이잖아요. 그러면은 16일 날 어떤 고열 증상이 있었을 때 해열제도 하고 거기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에다 찍어보고 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텐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는 게 나오는 게 지금 코로나19 대처로 모든 대구 쪽 지역 병원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어느 정도의 의료 공백이 또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또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증상의 환자들의 치료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한 케이스를 갖고 일반화시켜서 뭐 방역이 뚫렸다, 진료에 문제였다 이렇게까지 오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요 안타까운 사연인데 윤영걸 대표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 후회되는 게 많겠어요, 지금요. 그렇죠. 뭐 고3 17살짜리를 떠나보낸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근에서 학원을 하는데 직장암 3기래요. 투병 생활하니까 코로나19가 왔으니까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거의 3주간 아이도 거의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답니다. 중국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 신천지 다닌 것도 아니고 집에만 가족이 격리된 상태로 철저히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10일 날 오후 5시쯤에 대구에 비가 좀 오는데 그 마스크 사러 가서 줄을 1시간 정도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좀 맞았겠죠.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좀 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는 참다가 12일 날 병원을 갔는데 문제는 열이 41도까지 됐는데도 그냥 선별진료소는 문 닫았으니까 그냥 해열제랑 항생제만 그 병원에서 주고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그 13일부터 이제 열도 많아지고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그 뭐 14일에는 이제 기계에 의존하고 18일 날 이제 한 뭐
뭐 한 6일 만에 예. 이 세상을 떠난 것까지 되는데 이게 코로나19였다고 해도 문제고 예. 코로나19가 아니었다고 해도 문제죠. 코로나19였다면은 선별진료소가 문 닫았다는 이유로 그걸 제대로 빨리 좀 조치를 안 했다는 것도가 문제가 되고 예. 코로나19가 아니었다고 해도 코로나19에 온통 집중이 되는 동안에 예. 그러면 일반 폐렴 환자는 저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거냐. 그래서 멀쩡한 17살짜리가 저렇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예. 어떤 식의 사망의 사인이 이제 조사 결과 나오겠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젊은이들은 거의 그 사각지대 비슷하거든요. 지금 뭐 어르신들 70대 예. 이상 고령자 사망률이 그렇죠. 높으니까 그쪽에 지금 치중해 예. 있어서 너희들은 좀 참아. 혹시 뭐 이런 그 경향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대목인데 앞으로는 조사를 좀 더 해봐야지 자세한 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례가 과연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굉장히 좀 특수한 사례인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내용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무언가를 좀 놓친 것은 없는지 이런 거는 좀 돌아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고요. 지금 해외 상황은요. 사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죠? 여기가 영국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대형 매장이죠. 그럼 대형 매장이면은 물건이 많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진열대 양쪽에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뭐 빈 박스 같은 것만 있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은 카트에 가득 물건을 좀 채웠죠? 사재기가 일어난 겁니다. 사재기. 그냥 물건들을 다 사가는 거예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 아마도 늦게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쪽지를 보고 있는데 뭔가 사야 될 물건을 적은 종이를 보고 있는데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재기 현상. 다들 공포에 휩싸이니까요. 그냥 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필요도 없는 거 사봐야 나중에 그냥 썩습니다. 못 쓰고. 왜들 그러는 걸까요? 그러나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꼭 필요한 걸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 아주 인상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뭐 텅 빈 진열대 앞 고개를 떨군 영국 할아버지다. 이런 제목이 좀 달려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슈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물붙인 코로나 수당. 과연 효과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줘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소비가 무너지면 끝장난다 판단했다. 시간 없다. 포켓에 바로 돈 꽂아라. 그냥 쓰라고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 경제는 소비가 뒷받침하고 있어요. 소비가 무너지면 미국 경제는 큰 축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2001년, 2008년에 이어서 세 번째 현금 살포를 결정했습니다. 연소득 $10,000 이상은 제외하고 그 이하 소득인 국민 모두에게 $1,000씩 주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은 소득세 면제보다 신속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성격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도 금융위기 직후에 돈을 줬지만 3분의 1만 소비로 연결됐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물붙인 코로나 수당. 국민에게 $1,000씩 긴급 처방입니다. 그리고 뭐 4월 말께 수표로 지급하는 방안이라 그래요. 그러자 일본도 아베 총리도 현금 나눠주는 방안 검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금 거의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여권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Many companies have now shut down, whether it's bars or restaurants. Americans need cash now, and the president wants to get cash now. And I mean now, in the next 2 weeks. We don't want to talk about it, but it's a substantial number. We're going big.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좋은 시범 실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들의 그러한 결단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담아서 내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비상경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도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금 뭐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 얘기가 있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재난 기본소득 바짝 다가선 여당,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급, 그리고 그 뒤에 예산 보존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겁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돈을 쓰고요. 그 돈이 또 조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냐. 현금이 아닌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듯하다. 서울시의 경우는요. 1,0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저번에는 다른 지역, 뭐 전주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럼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장 생계절벽에 놓여 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 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 경우는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소득을 앞부터 끝까지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계신 분, 여길 100%라고 합니다. 10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냥 온 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수당 또는 재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줄 것인가? 온 국민인가? 아닌가? 그리고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이거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자. 아니다. 저소득 피해계층만 줘야 된다. 기본소득 논란 점화됐다. 이게 한 가지 쟁점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게 또 정치적 쟁점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쟁점 보시죠. 현금 주면 경기 살아날 것이다. 아니다. 일할 의지 해치고 증세가 불가피하다. 부작용만 있다. 또 이렇게 효과에 대한 의견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지금요. 자, 그럼 패널 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네, 현금 주면 경기 살아날까 아니면 증세도 하고 또 일할 의지를 해칠 것인가,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이 그 수요와 공급 측면의 복합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는 그 미국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사실은 유니버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었던 것이었죠. 그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하고는 다르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본소득이라긴 보이고 일종의 어떤 수당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이례적인 소득. 네, 원래는 이제 그 급여세를 갖다가 감면해 주려고 했다가 그걸 안 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것들도 논의는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저것에 대한 효과는 우리는 얼마나 검증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에 12,000원에서 22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2008년에 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소비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 것은 전체의 3분의 1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예. 우리 역시도 면밀한 검토가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이러한 정책을 예. 한번 시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부채가 815조, 예. 그다음에 개인 부채가 1600조, 예. 그리고 기업 부채가 1,500조입니다. 예. 그럼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예.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정부는 끝까지 판단하는 가운데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주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이재진 교수님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좀 나타내 주셨네요. 자, 정 대표로다. 쟁점이 두 개예요.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급한다면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재정 능력이 되는가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처럼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은 한 4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OECD도 낮은 편이에요. 예. 일본이 한 보니까 240% 정도 되세요. 예. 미국이 100% 됩니다. 예. 물론 당연히 뭐 국가의 재정 여건을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재정 여건이 기본적으로 총액 금액도 있지만 GDP 대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예.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게 저는 아마 경제 살리기라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효과를 따질 지금 정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저는 아마 생존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걸 해서 소비를 몇 프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전에 일본에 있었던 분도 소비를 못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예. 이걸 뭐 저 은행 이자를 갚든지 아니면 월세를 내든지 이런 데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떤 아주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여건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예. 아마 미국에서 이게 보니까 예. 사실 우리가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주크버거 같은 분들도 굉장히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과거부터 굉장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미국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있고 이런데도 이게 벌써 처음 한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예. 근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냥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죽게 생겼기 예. 때문에 그런 걸 좀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럼 대상은 어디로?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저는 앞에도 나왔지만 뭐 지자체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재정 자립도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여건이 있지만 예. 지방은 약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가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물론 뭐 어려운 분들도 먼저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라면 제가 보기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변호사는 이재진 교수님하고 사뭇 다른 입장을 지금 밝혀주셨어요. 예,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아프리카의 예. 초원지대에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 거랑 똑같다고 봐요. 가뭄이 있어서 곧 그 목이 말라서 예. 가축들이 막 죽어가는 이 순간이라고 봐요. 예. 금융 실물 복합위기라 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예. 비증의의 위기인 거는 분명해요. 예. 그러면은 저는 급한 거부터 우선 급해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부터 우선 닌겔 언제 맞추겠어요. 그것도 급하니까 빨리 물 한 바가지씩 써서 주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비상대책은 찬성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대책 이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재난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위기 겪은 사람한테 임시로 주는 게 예. 재난수당이고 예. 기본소득은 오래전부터 스위스나 유럽에서도 예. 그 연구해와서 국민투표까지 붙였던 예. 거예요. 전 국민은 어느 정도 기본소득을 해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면 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예. 재난을 기본에다가 여기다 예. 소득에다 붙여버렸어요. 용어부터 잘못됐어요. 재난 수당으로 해야 그렇죠. 된다. 재난수당이나 코로나 긴급수당이나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선별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빨리 물 한 바가지씩 떠주는 식으로 예. 그건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거나 하는 거는 이게 곤란하고 예. 정말 해야 될 건 우리가 예. 기업 투자, 경제 활력 제고 예. 이거를 해서 경제 바닥을 살려야지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계 기업들 많거든요. 서비스업. 지금 안 도와주면 서비스업 지금 예. 끝나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저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봐요.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다 의견이 다르네요. 지금 이재진 교수님.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의 총 국가 부채 비율이 41% 정도 되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 이외에도 예. 공공기관의 부채라든지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부채를 또 합하면 또 계산법이 달라지면 맞습니다. 또 비율이 달라집니다. 부채의 기준에 따라서 예. 60%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일본은 국채, 예. 그러니까 국채를 갖다가 그 채권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92%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저 명승현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경제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예. 사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들 어렵지만 예.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예. 진짜 어디 가보면 정말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많은 지금 가게들이 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 서울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예. 중위 100% 기준으로 한다는데 예. 그것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다면 좀 더 저희가 좀 더 방점을 찍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좀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예.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 그 용어도 제가 좀 동의를 하는데 예. 그냥 긴급 생활 안정자금 형태로 해서 일시적으로 예.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어떨까? 재난수당, 재난자금 네, 뭐 이런 그것도 표현도 괜찮고요.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조금 좀 잘 안 와닿는 알겠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정우택 변호사가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뭐 30초 드리겠습니다. 용어는 뭐 예. 상관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예.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하지 예. 않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앞에도 좀 나왔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추경 규모가 11조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예산 떠는 거 보면 우리나라 돈 하면 1,500조입니다. 예. 물론 인구는 한 6배 정도 예. 되고 경제 규모는 큽니다만 일본도 보면 15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 추경도 굉장히 부족하고 말씀처럼 저는 아마 이게 무슨 용어의 문제는 아니다. 기본 예. 취지는 어쨌든 보편적으로 지금 당장 어렵기 예. 때문에 급한 불을 끄자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다들 이제 급한 물을 끄자는 거는 네 분 다 같은 생각이신데 그 방법과 수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쟁점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정치권 소식인데요.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꼼수와 난장판이 된 비례대표제. 그러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비례대표제 계속해야 되는 건가? 이런 목소리까지 있어요, 지금요. 보겠습니다. 친문 비례 더불어 시민당 출범. 그러자 정계련 정치개혁연합입니다. 그 전까지 민주당과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훅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정철의 작품이다. 격앙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자, 정계령 공동대표. 여기 있는 공동대표는 이 더불어시민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뭐 협약을 맺었다. 여기 보면 민주당 현역 10명 이적 추진 그리고 총선 후 복귀다. 그리고 뭐 합류 대상으로 거론됐던 정당들에서는 뭐 결정한 바 없다. 여러 또 약간 잡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승수, 정계령 관련돼 있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친문, 친조국 창당 계획을 했다. 우리는 이용만 당한 것이다. 뭐 이런 불만 제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친문이 밀실에서 주도한 비례당, 유시민 당당하게 하라, 비호했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양정철, 이근영 등 친문계 극소수가 시민을 위하여 합류, 창당 등을 주도했다. 그러자 정치개혁연합, 갑자기 비례연합정당 추진하다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자 연합정당 정신을 훼손했다.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뭐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원도 꺼주기 하는 거 이런 거 문제 없다. 당당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또 여기에 기사에 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할까 말까만 정하는 거지 본인들이 무슨 선거연합정당을 선택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양정철 민주급 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어제 저렇게 비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 시민당 뭐 출범하기로 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여기에 참여하기로 한 인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명을 정한 지, 그렇습니다.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했습니다. 당명 정한 지 몇 시간 만에 성추문에 휩싸인 더불어시민당. 여기에 참여키로 한 어떤 인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비대연합 참여한 가자환경당 대표,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이 드러났다. 기소유예를 결정받았어요. 기소유예라는 거는 어느 정도 죄는 있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뭐 기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지만 과거에 이런 내용이 좀 다시 또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자 이건 또 악재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정구택 변호사하고 윤영건 전 대표님 질문 드릴게요. 똑같이. 정구택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전까지는 정계련하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가 등장하면서 거기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정당들 많은 분들이 그 정당 언제 봤지? 이런 정당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뭐 이 예. 논의와 관련해서는 뭐 당내 모든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예. 좀 뭐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마 이런 그러니까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은 잘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협상 과정을. 근데 그럼 지금 밀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갑자기 예. 바뀌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예. 지금 어찌 보면 이제 플랫폼 정당을 얘기하던 분이 예. 두 부류가 있었던 거죠. 정치개혁연합하고 시민위원회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약간 논란이 됐던 게 저희 당에서도 이제 민중당 문제가 약간 있었어요. 정치개혁연합에 이분들이 이제 돼 있었고 이분들은 아마 참여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쨌든 이념적으로나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쟁점이 됐던 게 이게 사실은 플랫폼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소멸하는 걸 전제로 예. 그리고 이 플랫폼 정당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전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지 않았던가. 정계련하고 생각이 달랐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는 또 확실치는 않습니다.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민중당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녹색당의 어디 이런 문제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성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후에 존속하느냐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비례를 내느냐. 물론 저도 이제 뭐 정치개혁연합에서 그게 존속한다 아니면 비례대표를 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생각이 달랐지 않았나 보고요. 지금 말씀처럼 이게 새로운 정당이다 이런 면도 있는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만든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국회에 진출 못하지만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소수 정당을 앞번에 놓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7석 정도를 저희들이 원래 예상하고 있어서 그 이상은 가져가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소수 정당들 다수가 올해 들어서 만든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물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또 보면 이게 연동형 비례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사실 그 전에도 보면 총선을 앞두고 창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래된 정당도 있었지만 그런 데서 어쨌든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이 뭐 정치에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구택 변호사가 그냥 조심스럽게 애써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윤영건 전 대표님,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저는 뭐 많이 기시감이 있는데요. 기시감. 옛날에 봤던 거. 과거에 언제 보셨어요? 조국 사태 때 모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진보 개혁 진영의 이중성.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나는 옳다. 똑같이 하면서 나는 옳다. 네? 선거법 개정 왜 했어요? 선거법 개정 왜 했죠? 그거부터 저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선거법 개정은 그 잠자는 사표들을 줄이고 소수 권익도 많이 좀 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에서 비례대표를 늘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정치개혁 연합부터 뭐 처음에 합의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쪽하고 하기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차버리고 지금 시민을 위하여 뭐 이쪽하고 해서 더불어 뭐 시민당을 만든다는데 여기 시민을 위하여는 뭐 개싸움 운동본부인가요? 그 조국 수호하던 그가 주체가 돼서 하는 시민을 위한 당이잖아요. 그거랑 또 합쳐서 한다니까 이거를 이러려면은 선거법을 그렇게 1+4까지 싸워가면서 바로 저렇게까지 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방금 마지막 말씀에 비례대표제 도대체 왜 있는 거냐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셨는데 미래통합당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그리고 지금
뭐 통상 자매정당, 뭐 어떤 분은 위성정당이라고 합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이 나왔었는데 발칵한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입니다. 비례 후보 4명, 5명 정도는 재심할 수 있다. 그러자 황교안 통합당 대표 측 그걸로는 안 돼. 신뢰 깨졌다. 다 바꿔라. 못 받아들인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공관이 다시 열어 명단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통합당에선 다른 비례정당도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지금 미래한국당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뜻대로 안 되니까 다른 정당 하나 더 만든다. 비례대표용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한성규 대표도 한 5명 정도는 다시 심의를 좀 해달라고 공관이 요청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5명은 좀 많긴 한데. 이 통합당의 입장은 5명도 아니고 다시 다 심의를 좀 해달라 이런 건데요, 사실. 그럼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들겠죠. 섭섭하시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아픔이 따르더라도 네. 시간이 가면서 그 양반이 참 앞선 공천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무슨 사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 누구를 내리꼽고 이렇게 하겠지만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면 딱 설이나 이런 지향점,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엄격한 점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보냈죠. 그리고 그 서신을 전달했던 유영하 변호사.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영하, 박 공천 능욕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야당에선 설마 합심하란 말이 본심이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또. 유영하, 박 옥중 전원 밝혀 논란. 한선교 대표에게 배신감도 표현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화요일 날 박 대통령 접견을 유영하 변호사가 하셨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번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섞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천과 둘러싸고요. 이재정 교수님. 네. 통합당에서 그럼 또 다른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자유한국당의 명칭으로 해서 비례정당을 등록을 해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에 있는 비례한국당하고 원만한 합의를 어느 유지하는 정도 것이 명단의 그 순위 조정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네. 좀 합의를 볼 것 같다. 예, 그게 제일 원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영하 변호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옥중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전했는데 저는 이건 역시도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표를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면담을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지난번에는 서신이 있었고 이번에는 전문이거든요. 그 전문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너무 이제 이용을 하거나 하는 측 그들을 경계해야 될 것이지 저걸 갖다가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연속해서 여당과 제1야당의 비례 정당을 둘러싼 난장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언론들은. 그 상황 보셨는데요. 다음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설인데요. 이 정도면 비례대표 폐지가 낫다. 아예 없애라. 유권자들 보기에 민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용 보면요. 야당은 난장판 비례공천 파열음이 폭발하고 있고 연합 비례라던 여당은 급조 정당과 파트너를 삼고 있다. 억지의 궤변, 비례제 왜 유지해야 하나? 근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사는 어제 재판이 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조국 딸 3주 인턴 가운데 이틀 반나절만 출근했다. 나와서도 종일 잠만 잤다고 들었다. 이거 증언인데요.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과정에 있었다. 그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이게 증명서가 있는데 그 증명서가 과장된 거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의혹이에요. 그 의혹과 관련해서 증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인턴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국 딸 잠깐 있다 간 학생 인턴 종료 땐 말없이 안 나왔다. 자, 여기 키스트 박사의 증언인데요. 뭐 여러 가지 또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인턴으로 사흘만 출근했다. 이거는 인턴 증명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요. 이재진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국 딸 조민 씨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그동안은 일종의 수사 측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 내지는 우리 조국 측의 이제 일방적인 또 내용들만을 가지고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저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인들이 출두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사회 지도층 인사이고 또 정경심 교수 역시도 사회 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대 변호사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재판 어제에서 뭐 이런 증언이 나왔으니까 증언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불리한 증언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한국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이 아니라 국립입니다. 예. 국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문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문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문제 삼지는 않아요.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만 중요한데 공문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사실과 같냐 다르냐도 유무죄의 문제가 되는데 근데 아마 결론적으로는 아마 직접 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분 그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증인 중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저런 분들은 이 센터 장애 얘기고 그때 아마 발급한 분은 다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 증명서를 발급해준 그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수개월 전에 한참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오랜만에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증언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 상황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증시와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에 증시 폭락이 엄청납니다. 셀코리아 넘어 헬코리아. 외국인 이달 들어 순매도 9조 역대 최대다. 미국 증시는 하루 폭등하고 하루 폭락하고를 반복하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셀코리아 정도가 아니라 헬코리아다. 너무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이탈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뭐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을 팔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폭락장의 주식으로 인생 역정 노리는 2030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젊은이들 많다고 합니다. 개설 신규 계좌 가운데 60%가 젊은 층입니다. 이번 기회라도 잡아야 돈 번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뭐 이런 분위기랍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위기 때 큰 인물이 나와요. IMF 외환위기 때 미래에셋 같은데 네이버 같은 거 나오고 6.25 때 한진, 삼성재벌 나왔거든요. 지금이 그때 이상 지금 경제 위기거든요. 이 위기 때 물론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어요. 근데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겨울에 밀짚 모자 사지 않는 사람은 정작 필요한 여름에도 밀짚 모자 없다. 그래서 물론 시세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럴 때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배당 주는 기업을 분할 매수하다. 그것도 불안하면 지수 같은 것도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새롭게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